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대에 접어들어가고 있는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주부예요. 제가 이 사연 채널에 제 이야기를 풀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동안 시댁에 무시를 당하기는 했어도 모진 시집살이까지는 겪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도 이런 사건이 생기게 되네요. 그동안 받았던 무시를 한 방에 날려버리고 당당하게 시댁 식구들의 머리 꼭대기에 오를 수 있었던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재미난 이야기였는데 여러분들께도 통쾌하고 재미난 이야기길 바라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어릴 때 제 몸에서는 늘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아파트 단지 한 상가 건물에서 전집을 하셨거든요. 낮에는 굳게 닫혀있던 셔터가 오후 5시만 되면 덜컥 열리고 그 순간부터 고소한 기름 냄새가 상가 복도는 물론이고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그 냄새가 제 몸에 밴 건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바쁘게 전을 부치는 부모님의 옆에서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괜히 군침을 삼키곤 했답니다. 그때의 소리, 냄새, 따뜻한 온기까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우리 가게는 단순히 전만 파는 곳이 아니었어요. 전과 함께 막걸리를 파셨는데 그 막걸리가 진짜로 일품이었죠. 소주나 맥주도 있긴 했지만 우리 집의 간판 메뉴는 뭐니 뭐니 해도 막걸리였어요.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저기 멀리서도 거기 가면 희귀한 막걸리 마실 수 있다더라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았거든요. 저희 아빠는 지방에 여행을 간다 하면 꼭 그 지역 주조장을 들르셨어요. 이 집 막걸리 괜찮네 싶으면 바로 몇 통 들여와서 가게에 내놓으셨죠. 엄마는 뭐 진절머리를 치는 것 같으시면서도 막상 손님들이 새로운 막걸리를 맛보고는 감탄하는 걸 보면 입가에 웃음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그 시절은 요즘처럼 대기업에서 다양하게 술을 만들던 때가 아니었어요. 공장을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대부분은 소규모로 빚어서 파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부모님이 발품을 팔아 구해오는 술은 늘 귀했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딱 좋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욕심 많은 분들이셨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장사를 하면서도 늘 원칙을 지키셨죠.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대. 그렇다고 바가지 씌우는 일도 없는 딱 계산적인 장사 방식이었어요. 단골들한테 서비스로 전을 내줄 때도 그냥 막 퍼주는 게 아니었어요. 이 정도는 빼줘도 남는다고 정확히 계산을 하신 거죠. 어쩌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게 단골들이 오래도록 가게를 찾게 만든 비결이었어요. 전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자랐고요. 그래서인지 돈이라는 게 그냥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산하고 지켜야 하는 거라는 걸 어린 마음에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사실 우리 가게가 손님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건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니었죠.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맛이었어요. 엄마가 부친 전은 기름이 쫙 빠지면서도 바삭했고 아빠가 연구하듯 고른 막걸리는 어디 가서도 맛볼 수 없는 게 많았으니까요. 근데 이게 다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었죠. 부모님은 오후 5시에 출근해서 새벽 1시쯤 돼서야 집에 돌아오셨는데요. 저는 늘 학교 다녀와서 빈집에 들어갔고 저녁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거나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다 집에 들어오곤 했어요. 왜 우리 집은 남들처럼 아빠 엄마랑 저녁 먹는 시간이 없을까 하고 서운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가게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걸 볼 때마다 묘하게 든든했어요. 물론 부모님의 가게가 아파트 상가에 있었으니 저는 집에서 놀다가 심심하면 슬그머니 가게로 내려가곤 했는데요. 가게 안은 늘 뜨겁고 북적북적했는데 저는 그 속에서 만화 영화가 틀어진 작은 TV 앞에 앉아있다가 꾸벅꾸벅 졸곤 했어요. 좌식으로 된 방구석에 작은 이불이 깔려 있었는데 거기에서 스르르 잠들어 버린 적도 많았어요. 기름 튀는 소리와 손님들 웃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던 거죠. 하지만 부모님은 늘 저에게 가게에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뜨겁고 위험한 곳이니 걱정이 많으셨던 거예요. 나중에 우리 딸이 뭐 해 먹고 살려고 벌써부터 이렇게 가게에 축 치고 앉아 있어. 이모는 이모? 이모 내가 엄마 가게에 간다고 하니까 김치 좀 얻어오라고 하던데? 아이고 그 화상 애나 잘 보고 있지 애한테 심부름을 시켜?
부모님이 가게에 출근을 하시니까 저를 늘 돌봐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이모였어요. 이모는 참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치면 신세대에 가까운 분이셨는데 당시에는 보기 드문 비혼 선언을 당당하게 하신 분이셨죠.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평생 혼자 살 거야 하고 큰 소리로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나요. 그 시절을 떠올리면 참 놀라워요. 지금 제 나이를 생각해보면 이모의 선택이 얼마나 대담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산다는 건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어요. 할머니는 늘 여자가 시집을 가야지, 혼자 늙어 죽으면 누가 장례를 치러주냐고 잔소리를 하셨죠. 심지어요, 회초리로 등을 때리기도 하셨어요. 무슨 철없는 소리를 하는 거냐, 어? 여자가 결혼을 해야지 당연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 아, 또 장례 촬영하려고 그랬지? 아, 그거 다 생각이 있다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면 되는데 왜 자꾸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하래. 아이고야, 아이고, 내가 아주 화상을 낳았지. 화상을 낳았어. 혼자 돈 벌어서 혼자 먹고 살면 얼마나 편한데, 엄마.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쓰면 되지. 근데 가족이 생기면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숨이 막힌다니까. 한 남자의 아내로 살면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렇게 늙어 죽고 싶진 않아. 하지만 이모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듯 했어요. 그 이유는 어쩌면 할아버지 때문이었겠죠. 저는 나이를 먹고 나서야 알았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그야말로 논팽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숱하게 본 이모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와 고함을 치는 할아버지, 집안을 소란하게 만들던 그 모습은 제 기억 속에도 남아있어요. 아마 그런 환경 때문에 이모는 남자라는 존재 자체에 진절머리를 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린 마음에도 이모의 그 말이 참 멋있어 보였어요. 다른 어른들은 이모를 두고 철이 없다며 혀를 찼지만 전 달랐죠. 이모가 저를 보며 노래하듯이 말했거든요.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니다. 네 인생은 네 거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지 혼자만 그렇게 살면 되지. 애 앞에서도 무슨 못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이모 등을 탁 치셨어요. 등짝을 맞으면서도 우리 이모는 깨르르 깨르르 웃으며 저를 힐끔 부셨죠. 저는요, 그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었어요. 이모를 붙잡고 물어보기도 했었죠. 이모가 진짜 혼자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천진난만하게 물으면요, 이모는 아주 배꼽을 잡고 웃으며 예, 그러면 네가 내 장례 치러줘야지 하고 대답하셨어요. 그럼 저는 또 깨르르 웃으면서 제가 치러드릴게요 하고 대답했죠. 아유, 어린애가 뭘 알았겠어요. 그저 재미난 대화처럼 느껴졌을 뿐이죠. 그런데 그때의 대화가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이모는 저한테 단순한 보호자 이상의 존재였거든요. 부모님이 바쁘셔서 늘 가게에 매여 계셨으니 이모는 제게 언니 같고 엄마 같고 또 친구 같았죠. 이모 덕분에 저는 어릴 적부터 여자는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는 말을 의심하게 됐어요. 남들처럼 당연한 듯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사실 할머니는 이모가 저에게 그런 말을 가르치는 걸 두고두고 걱정을 하셨지만요. 저는 오히려 그런 이모가 참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이모가 정말 좋았거든요. 부모님이 늘 가게 때문에 집에 계시지 않았어도 이모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았거든요. 특히 엄마가 단호하게 금지했던 사탕을요, 이모는 하루에 하나씩 꼭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 달콤한 사탕을 입에 물고 있으면 세상이 다 제 것인 것 같았어요. 물론 엄마가 아는 날에는 피죽음이었지만요. 제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모도 일이 바빠졌는데요. 더 이상 매일같이 저를 돌볼 수 없었고 저 역시 이제는 혼자 밥 차려 먹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라면 끓이고 계란 후라이 얻는 정도는 시군죽 먹기였죠. 그렇게 이모랑은 약간 서먹한 사이가 됐어요. 저도 사춘기가 찾아왔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모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는 단순한 반항심 이상의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모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선천적으로 나팔관에 기형이 있었고
배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임신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 시절엔 그저 세상과 맞서고 싶은 이모의 성격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은 아픈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 시절 결혼하면 출산은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졌잖아요. 만약 아이를 낳지 못하면 소박을 맞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모는 스스로 결혼을 거부했던 거예요. 이모는 늘 약을 달고 사셨어요. 배란이 잘 안 되니 호르몬에도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약을 먹지 않으면 늘 갱년기 증상 같은 게 찾아왔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갑자기 기분이 확 가라앉기도 했죠. 그리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게도 이모는 제 곁을 일찍 떠나버리셨어요. 갑상선 기능장애 판정을 받으셨을 때만 해도 큰 병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상선에 암이 생겼고 발견했을 땐 이미 몸 전체로 전이가 되어 있었어요. 저에게 그 소식을 전해줄 때조차 이모는 담담하게 웃으셨어요.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어. 결혼이 필수가 아니야. 네가 원하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마. 무조건 좋은 사람인지 네가 원하는 삶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알았지? 이모는 아직도 결혼 타령이야? 내가 결혼하면 뭐 이모가 나 드레스 입는 것도 봐주고 해야 하는데. 예? 천국에서 보면 되지. 너는 웃는 게 제일 예뻐. 그러니까 울지 마. 네가 울면은 이모가 편히 못 가잖아.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어요. 이모는 끝까지 유쾌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게 이모다운 작별이었죠. 저는 그날 이후로 세상 누구보다도 이모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픔을 가슴에 묻고도 마지막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니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을 했는데요. 대학에 가지 않은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째, 저는 애초에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둘째, 뭘 더 배우고 싶은지 감조차 오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 그래야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잔소리를 했지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4년 동안 적성에도 안 맞는 공부를 억지로 하는 것보다 그냥 사회에 나가서 연봉을 쌓는 게 훨씬 이득이지 않겠냐고요. 그게 제 솔직한 계산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저는 대학 안 갈래요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제 결정을 존중해주지 않더라고요. 쟤는 꼴통이라 대학 못 간 거야. 이런 시선으로 보더라고요. 억울했죠? 분명 저는 나름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었는데 남들은 그저 실패한 선택이라고만 본 거예요. 그래도 그땐 오기가 있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회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더라고요. 회사라는 건 결국 경력과 학력을 크게 따졌어요. 그게 사람의 값어치를 결정하는 기준처럼 작동했죠. 저는 고졸 출신으로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시작했는데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기분은 정말 날아갈 듯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교가 되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한 또래 친구들이 받는 연봉은 제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같은 일을 해도 같은 시간을 써도 단지 대졸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그렇게 저는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생활을 이어갔어요. 월급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굶주리거나 빚에 시달릴 정도도 아니었어요. 소소한 저녁 의식도 할 수 있었고 중고차라도 한 대 몰고 다닐 수 있었죠. 저는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엄마였어요. 엄마는 늘 저를 볼 때마다 결혼 이야기를 물으셨죠. 너 언제 결혼할래? 이모처럼 혼자 살겠다고 버티는 거 아니야? 엄마, 제가 왜 이모처럼 혼자 살아요. 그냥 아직 인연이 없어서 그렇지. 결국 엄마의 등살에 밀려 저는 나이 32에 선자리에 나가게 됐어요. 처음 2번은 그냥 인사만 하고 끝났죠. 상대와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3번째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처음 봤을 땐 솔직히 생각한 게요. 아니, 이런 사람이 왜 손자리에 나왔지 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은 엔지니어였고 본인 기술력 하나로 먹고 사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황이 와도 구조조정이 있어도 기술자는 어디서든 필요하잖아요. 해고 위험이나 소득 불안 같은 건 남편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그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진중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제가 대학을 안 나왔다고 솔직히 말을 했을 때도 남편은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웃으면서 말했죠. 그게 뭐가 어때서요? 대학 나왔다고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 나왔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죠.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괜히 울컥했어요.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비아냥과 비교 속에서 처음으로 제 선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말을 들은 거였거든요. 남편은 제가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 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겠다.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 그 순간 저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그의 태도와 안정감이 주는 든든함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했죠. 하지만 시댁에서는 저를 탐탁치 않아 했어요. 사실 지금 와서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남편이 그 전자리에 나온 이유부터가 참 어이가 없었네요. 알고 보니까 남편은 선자리가 도대체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는지 궁금하다는 단호한 호기심 때문에 나온 거였대요. 저랑 선을 보려고 했던 원래 상대는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먼 친척이었던 겁니다. 그 친척은 저랑 조건이 비슷했어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월급도 제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안정된 결혼을 통해 삶을 꾸리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제 조건을 보더니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거절하려던 참이었대요. 그런데 그때 마침 남편이 그럼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하고 대타로 나간 거였죠. 그러니 제가 느낀 게 왜 이렇게 과분한 사람이 나왔지? 라는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날 선자리에 나온 건 그렇다 치고 왜 조건도 안 맞는 나랑 계속 만날 생각을 했어? 그냥 궁금해서. 근데 너 보니까 쿨하고 군더더기 없이 솔직하잖아. 나 그런 거 마음에 들었어. 돈이나 조건 같은 건 안 중요했어. 내가 벌이가 넉넉하니까 그런 건 내가 감당하면 되거든. 난 그냥 마음 맞는 사람 만나고 싶었어. 그리고 네가 딱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나 문제는 딱 하나, 시댁이었죠. 남편 집은 제가 보기에도 꽤 재산이 많은 집이었어요. 번듯한 집과 넉넉해 보이는 생활, 거기다 남편의 남동생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게다가 오랜 연애를 이어오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직업이 글쎄 변호사라더군요. 그럼 제가 시댁의 눈에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어요. 고졸의 중소기업 사무직 며느리라니 시작부터 삐걱거릴 수밖에 없었죠. 시댁에서 처음 저를 봤을 때도 그 눈빛이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애가 들어오지? 그런 기류가 팍팍 느껴졌거든요. 저도요, 사람인지라 상처가 됐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툴툴댔죠. 나 시댁에서 인정 못 받는 것 같아. 괜히 자기한테 미안해지네.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었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 성격이면 다 이겨낼 수 있어. 당신 멘탈이 얼마나 단단한데 걱정하지 마.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마음속에 불꽃 같은 게 피어났어요. 마치 미션을 부여받은 사람처럼요. 다행히 남편은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연락이 자주 되는 건 아니었고 힘든 기색을 내비치지도 않는 성격이라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그게 남편의 방식이라는 걸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편안해지더라고요. 시댁 쪽에서는 초반에 며느리는 잡아야 한다는 이상한 철학이 있었는지 과한 요구를 하고 트집을 잡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어지간히도 서운했지만 그래도 그거대로 무던하게 넘겼고요. 대꾸하지 않고 웃으면서 네 어머님 하고 받아들였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시부모님도 저를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삐치거나 반항하지 않고 오히려 묵묵히 버텨내는 걸 보시고는 마음을 여신 거였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툭 던지듯이 말을 하셨어요. 너는 생각보다 여린 것 같으면서도 억척스럽게 잘 버티는 게 어디 내놔도 기죽지는 않겠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아이, 제가 배우는 게 많아요. 그게 칭찬이었는지 욕이었는지 긴가민가 했지만 저도 슬쩍 받아치게 되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순간 당황한 듯 얼굴이 붉어지셨는데 그 표정을 보면서 속으로 에휴, 이제 조금은 인정받았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죠. 바로 동서였어요. 제가 결혼식을 올린 지 10개월 만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시댁에 먼저 소식을 알렸을 때 시어머니는 방석에 가시라도 돋친 듯 편히 앉아있질 못하셨어요. 아이, 우리 첫째 며느리 먹고 싶은 거 없니? 너 속은 괜찮아? 피곤한 거 아니야? 하루 종일 저만 챙기시며 오만정성을 쏟으셨죠. 사실 저는 좀 어색하면서도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탐탁치 않게 보셨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가족처럼 대해주신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 마침 동서가 정식으로 인사를 하러 찾아왔던 거예요. 자신도 곧 결혼을 하겠다며 당당히 들어오더니 분위기를 살피다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런 말을 내뱉었죠. 어머, 어머님, 형님이 수준이 낮다고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거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수준이 낮아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다고요? 어머, 오해하지 마세요. 이 집안에는 고조 출신이 없어서 저도 모르게 단어 선택이 좀 그랬네요.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확 내려앉았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수준이 낮다고? 머리가 띵해졌죠. 그 얄미운 말투가 아직도 귀에 맴돌 정도라니까요. 동서의 그런 거침없는 말에 시어머니는 당황하신 듯 이마에 땀을 훔치며 어쩔 줄 몰라 하셨죠. 분위기는 냉랭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크게 상처를 받지도 않았어요. 결혼 초반에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지 않게 보셨을 때였다면 아마 집에 와서 밤새 울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땐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이미 제게 진심을 다해 마음을 여셨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엔 마음에 안 들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제 뱃속의 아이까지 소중히 여기며 저를 챙겨주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동서의 그 말은 그저 철없는 소리처럼 들렸을 뿐이었어요. 얘야, 미안하다. 네가 얼마나 속상했겠니. 내가 괜히 마음을 편히 주질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구나. 재수 씨, 근데 그 너무 경솔한 발언 아닌가요? 변호사라면서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변호사 자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상처 주는지 모르세요? 순간 동서의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자존심이 크게 상한 듯 보였죠. 본인은 능력도 좋고 화려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으니 당연히 가족들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오히려 남편이 제 편을 강하게 들어주니까 충격이었겠죠. 사실 동서의 행색을 보면 저와 비교당하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지 짐작이 갔어요. 동서의 목에는요, 눈이 부실 정도로 큰 다이아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팔과 손가락마다 반짝이는 반지와 팔찌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거든요. 들고 있던 가방 역시 명품이었고 옷도 명품 티가 나는 재질이었죠. 어디를 봐도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동서 앞에서 저는 단정하되 검소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아이를 가진 첫째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온 신경을 받고 있었어요. 그게 아마 동서 입장에서는 더 억울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훨씬 잘났는데 왜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듯 자리 잡는 거야? 하고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을 거죠. 그날 이후 저는 동서가 저를 대놓고 싫어한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말투, 시선, 행동 하나하나에서 묘한 견제가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이미 제 곁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확실하게 있었으니까요. 동서는 참 제 기를 누르려고 무더니도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처음에 서방님과 결혼했을 때만 해도 동서는 주변에 대놓고 말했대요. 나는 커리어에 금 가는 건 절대 싫어. 애는 당장은 생각 없어. 나중에 한 40쯤 돼서 시험관으로 낳을 수 있으면 낳지 뭐. 그 말이 전해졌을 때 전 속으로 나이 40에 시험관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싶었어요.
뭐 남의 일이니까 제 입으로 뭔가 말할 건 없었죠.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고 난 뒤부터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만 보면 살뜰히 챙기기 시작하셨잖아요. 시댁에 가면 제 앞에 맛있는 것들을 죄다 놔주시고 제 표정을 일일이 살피셨으니까요. 동서 입장에서는 그게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해도 시어머니는 꼭 우리 첫째 며느리도 불러야지 하셨으니까요. 동서 눈에서는 제가 특별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래서인지 동서는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곧장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사실 축하할 일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챙기는 태도는 미묘하게 달랐어요. 물론 동서도 알뜰히 챙기셨지만 아무래도 뱃속에 있는 아기와 세상에 태어난 손주는 다르잖아요. 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시어머니의 관심은 자연스레 제 쪽으로 쏠렸거든요. 그걸 보고 동서가 엄청 뿔이 난 거죠. 나중에 들은 얘긴데 하루는 동서가 시어머니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무려 변호사인데 어떻게 고졸인 형님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야 하냐고요. 예, 고졸이든 대졸이든 무직이든 변호사든 그게 뭐가 중요하니. 너희는 다 내 며느리일 뿐이야. 첫째 며느리를 깎아내리는 건 내 마음을 깎는 거랑 똑같아.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동서는 한번 뻗대기 시작하더니 점점 도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명절 때 일이었죠? 우리 시댁은 1년에 2번 설과 추석에 제사를 지냈어요. 보통 며느리들은 제사 준비한다고 아침부터 진이 빠진다고들 하지만 전 크게 힘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시어머니가 대부분 준비를 하셨고요. 시아버지와 남편까지 다 같이 상차림을 도왔거든요. 우리 집은 제사 때 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참 다행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침 7시쯤 시댁에 가서 자연스럽게 손을 보탰는데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상위에 음식 올리는 일들을 분담하면서 웃고 떠드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동서만 달랐죠. 얘들아, 저는 내가 부칠 테니까 나물은 너희가 나눠서 해라. 어머님, 이거는 된장에 무치는 게 나을까요? 그거는 된장에 무치고 둘째야, 너는 저기 콩나물 머리 뜯어서 한번 데쳐서 소금에 무쳐라. 저 반찬 잘 못하는데. 아니, 형님이 집에서 애 키운다고 놀고 먹는 사람인데 왜 저까지 상을 차려야 돼요? 형님이 하면 되잖아요. 예,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집에서 애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그리고 제사는 자고로 다 같이 하는 거야. 며느리가 둘이면 둘 다 도와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순간 부엌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얼어붙었어요. 저는 놀고 먹는다니요? 제가 언제 놀았다고요? 억울함에 목이 꽉 막히더라고요. 아이돌 보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뻔히 알 텐데 어떻게 그렇게 무심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괜히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고개를 푹 숙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웃음이 났죠. 제가 굳이 나서서 따지지 않아도 시어머니가 저를 확실히 지켜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주는 거 없이 동서를 조금 불편해하고 미워하셨어요. 사실 집안이라는 게 밥그릇을 스스로 챙겨야 하는 건데 동서는 늘 불평불만만 늘어놓았거든요. 왜 나만 이래야 하냐는 말투가 입에 늘상 붙어 있었으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달래면서 수년간 명절 준비를 했어요. 동서가 툭하면 빠져버리는 일까지 제가 다 떠맡았죠. 첫째야, 네가 좀 이해해라. 둘째는 원체 버릇이 그래서 그렇지.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하면 되죠 뭐.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게 많아요. 제가 아이를 키운다고 직장을 그만둔 터라 시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어쩌면 그게 동서의 불만을 더 키운 건지도 모르겠어요. 동서는 변호사 일이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 있는 가족 식사에도 빠지기 일쑤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의 태도를 보면서 언짢아 하셨지만 저는 가운데서 그런 시어머니의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고달팠겠다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활은 나름 안정적이었어요. 부모님이 수십 년 동안 해오시던 전집은 상가 재개발로 장소를 옮긴 뒤에도 장사가 잘 됐어요. 전 주말마다 아이를 맡기고 일손을 도우러 갔죠.
기름 냄새 맡으며 전을 부치던 게 제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결혼 생활도 순탄하다 생각했고 나 참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느끼며 살았죠.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 문제가 생겼어요. 같은 반에 우리 아이를 유독 괴롭히는 남자아이가 있었거든요.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우리 아이만 보면 발차기를 하고 머리를 툭 치고 지나간다거나 했어요. 저는 몇 번이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우리 애가 많이 힘들어해서요. 혹시 그 아이 부모님 연락처라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은 개인정보 때문에 부모 연락처를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의는 주겠습니다. 주의라니요. 말로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전 답답해서 인터넷을 뒤져봤지만 뾰족한 해법이 안 보였어요. 경찰을 부르자니 애가 고작 8살인데 너무 큰일을 만드는 것 같고 속이 터져나갈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명절이 다가왔고 제사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께 하소연을 했죠. 애가 아직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동서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불쑥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큰 기대 없이 대답을 했죠. 애가 요즘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학폭위 신고하세요. 위원회 열리면 애들 분리해줘요. 교실도 따로 보내주고요. 어른될수록 처벌은 약하지만 최소한 환경은 바꿀 수 있어요. 순간 머리가 번쩍했어요. 담임 선생님이나 인터넷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말이었거든요. 전 동서에게 결혼 이후 처음으로 고마움을 느꼈어요. 두 손을 잡고 고맙다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동서가 삐죽거리면서 웃더니 저에게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고 확인을 해보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신고하는 방법이라도 알려준 줄 알고 문자 메시지를 바로 확인했죠. 그런데 뜬금없게도 은행 계좌번호가 덜컥 찍혀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동서, 이게 뭐야? 웬 계좌번호야? 상담료 주셔야죠. 100만 원이요. 제가 왜 수준 떨어지는 형님이랑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인데 돈은 보내셔야죠. 그 말의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입술을 달달 떨며 경악을 하신 거죠. 저는 순간 너무 황당해서 배꼽을 잡고 깔깔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니, 변호사여야 상담료를 내든 말든 하지. 너 변호사에서 잘린 주제에 어디서 깝치니? 제가 그 말을 딱 끝내자 서방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게 보였어요. 동서는요, 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무슨 말을 하려다가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는 심지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까지 했어요.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그 자리에서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마도 저 하나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쪽으로 몸을 돌리시더니 손에 힘을 잔뜩 주시며 물으셨어요. 뭘 잘려? 변호사를 잘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 제가 듣기로는 동서가 변호사 배지도 뺏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어디에도 취직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변호사라고 그렇게 자부심 부리더니 잘려서 어쩌나 싶더라고요. 형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생사람 잡으시는 거잖아요. 어디서 뭘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잘린 거 아니에요. 허위사실 유포하시는 거 아세요? 그거 범죄예요. 허위사실이면 증거 보여주면 되죠. 동서, 변호사협회에서 제명당한 거 아니라는 증거 어디 한번 보여줘봐요. 서방님, 정말로 동서가 아직 변호사 맞아요? 요즘 출근은 하고 계시냐고요? 형님처럼 저도 육아에 집중 좀 해보려고 휴직한 거예요. 아이고, 애가 벌써 6살인데요. 그제야 육아휴직을 했다고? 참 때도 잘 고르셨네. 첫째야, 이게 무슨 말인지 속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해다오.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꾸나. 어머님, 저도 이상했죠. 동서가 사치 부리고 다니는 게 솔직히 다 어디서 나온 돈인가 싶었거든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에서 일한다면야 수천만 원짜리 고가품 들고 다니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동서가 다니던 로펌은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명품백, 다이아 목걸이, 반짝이는 시계까지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알게 됐죠? 동서, 로비 받았잖아. 순간 동서가 소리를 꽥 지르면서 손사래를 치더군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서 정말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시어머니께 손까지 흔들더라고요. 어머님, 절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오해예요. 제가 왜 그런 걸 하겠어요 하면서 꾸역꾸역 말을 하는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황당하셨겠죠.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와 동서를 번갈아 보셨어요. 아무래도 누구 말을 더 믿어야 하나 싶으셨겠죠. 그런데 그동안 동서가 해온 행적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누구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셨겠어요? 손바닥을 탁 치며 동서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철재야, 정말이니? 제가 뒷돈을 받아 챙겨서 변호사에서 잘렸단 말이야. 저는 준비해둔 것을 꺼냈어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죠. 그리고는 시어머니께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괜히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 종이는 다름 아닌 동서가 직접 쓴 반성문이었거든요. 서류를 보는 순간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꼬부라질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경련까지 일으켰죠. 전 속으로 피식 웃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실을 그 입으로 뱉어내겠구나 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직접 쓴 반성문인데 동서가 못 알아볼 리가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고는 글씨를 확인하시더니 눈이 동그래지며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이게 뭐야? 진짜 네가 쓴 거냐? 넌 뭐 때문에 이런 반성문까지 쓰게 된 거냐? 동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며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이제야 끝났구나 싶은 짜릿한 쾌감까지 느꼈죠. 그게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주말마다 부모님 전집에 가서 일을 도와드렸잖아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전을 부치며 손님들이 맡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눈에 띄는 손님이 계셨죠. 새로 오신 분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주말마다 꼭 오시던 단골 손님이었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었는데 늘 같은 패턴이셨죠. 전 한 접시에 막걸리 한 통, 딱 그것만 드시고는 조용히 계산하고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술 주정 한 번 안 하고 목소리 높이는 법도 없으셨으니 저도 모르게 내적 친밀감이 쌓였던 거죠. 근데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저는 평소처럼 한 접시만 시키셨는데 막걸리를 2통이나 드시는 거예요. 순간 제가 놀라서 물었죠. 손님, 무슨 걱정 있으세요? 평소에는 한 통만 드셨잖아요. 그러자 그분이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회사 대표인데 요즘 회사 일이 좀 시끄러워서 속이 너무 상한다고요. 회사 일이니까 사실 제가 참견을 할 수 있는 부분이랄 게 없긴 하지만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도움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 의자에 앉아 제가 이야기를 들어드리겠다고 속에 있으시는 거 한번 털어놓아 보시라고 했죠. 그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막걸리 잔을 비우고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우리 회사에 말이야. 내 오래된 친구의 딸이 다녔어.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지만 일은 성실히 하더라고. 성격이 조금 삐뚤어진 건 알았지만 그래도 믿고 오랜 시간 함께 했지. 근데 몇 년 전부터 씀씀이가 부쩍 커지더라고. 남편이 돈을 잘 벌어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회사 몰래 내 눈을 피해 로비를 받고 있었던 거야. 세상에, 로비요? 그러면 그 횡령이나 배임 그런 걸로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셈이지. 맡아서는 안 될 사건도 웃돈 받고 맞고 제 마음대로 수입료 올리고 검사한테 가서 구형 좀 낮춰달라면서 로비하고 하다 결국 내가 덜미를 잡았지. 나 원천 기가 막혀서. 손님, 변호사세요? 수임료에 구형 로비를 했다고 하셔서. 맞아요. 내가 작게 로펌 하나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지.
내 변호사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니까. 그것도 오랜 친구의 딸에게 말이야. 제대로 뒤통수 맞은 거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동서였죠. 그분은 잠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시더니 제 앞에 사진 한 장을 툭 내밀었어요. 이 목걸이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무려 7,200만 원짜리야. 이걸 로비 명목으로 받아 처먹고 범죄를 덮어 무죄를 받아내야 한다고 법조인들한테 로비를 하다가 나한테 걸렸지 뭐야. 저는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어디서 많이 본 목걸이였거든요. 동서가 평소에 저를 약올리며 자랑하던 그 목걸이. 반짝반짝 눈이 부실 정도로 커다란 다이아가 달린 한눈에 봐도 값비싸 보이는 그 목걸이 말이에요. 형님은 이런 거 살 돈 없으시죠? 저요 이번에 큰맘 먹고 하나 장만했어요. 이게 있어야 여자가 좀 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하면서 저를 약올리고 무시했던 그 목걸이였어요.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와, 참 대단하네. 저런 걸 어떻게 사나 싶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사진 속 목걸이였던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변호사, 뒷돈, 삐뚤어진 성격, 친구의 딸, 그리고 그 목걸이까지. 누가 봐도 우리 동서 얘기 같았거든요. 그때 제 가슴 속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상하게도 퍼즐이 착착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례인 줄 알면서도 그 단골 손님께 물었죠. 손님, 그 변호사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말해줄 수가 없네. 개인적인 문제기도 하고. 혹시 오씨 성을 가진 변호사 아니에요? 오지은 아니에요? 그 순간 그분이 화들짝 놀라며 술잔을 탁 내려놓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그거를 어떻게 아나 하면서 눈이 주먹만큼 커지는 게 아니겠어요? 전 속으로 역시나 하며 씁쓸하게 웃었네요. 그리고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 사람이 저희 동서거든요. 그 목걸이도 그렇고 어쩐지 얘기가 딱딱 들어맞는 것 같더니 그러면 동서 처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국 변호사 협회에 고발을 했지. 뺏지 반납하게 만들었어. 근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야. 친구 딸이라 믿고 끌어안아줬는데 결국 친구와의 사이까지도 껄끄러워졌지.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막막하다네. 그 말과 함께 그분은 다시 막걸리 잔을 기울이셨어요.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이 더 또렷해 보이더군요. 전 순간 마음이 짠했어요. 잘못은 친구의 딸, 즉 제 동서가 저지른 건데 그 대가를 친구와 회사까지 치르게 된 거잖아요. 그날 저는 많은 걸 알게 됐어요. 동서가 변호사로서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심각한 로비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그로 인해 단골 손님의 로펌은 평판이 나락으로 떨어졌고 막대한 손해까지 또 안게 되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결국 동서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야 할 판이라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듣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래도 내 동서인데 내 가족인데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미운 건 사실이지만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차마 입을 댈 수가 없었어요. 마음씨 좋고 여린 분이니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를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슴 깊이 묻어두고 어디 가서 아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동서가 꼴 보기 싫어도 제 손으로 폭로할 생각은 차마 하지 못했죠. 그런데 글쎄 감히 저한테 수준 차이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그깟 수다 좀 떨었다고 상담료 100만 원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거는 더 이상 두고 볼 일이 아니다. 내가 언제까지 감싸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댁 식구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냅다 까발려버린 거죠. 제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자 동서의 얼굴은 시뻘개지더니 목소리까지 높이는 겁니다. 형님,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저를 고의로 모함하시는 거잖아요. 명예훼손? 훼손당할 명예가 있는 게 맞아요. 네가 네 손으로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네 명예를 손상시킨 건 왜 생각 안 해?
나한테 책임을 돌리기 전에 네가 한 집부터 돌아보라고.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고 서방님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방 안에 흐르던 공기는 마치 얼음처럼 싸늘했죠. 동서는 여전히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기분이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이유도 감싸줄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동서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 얼굴만 슬금슬금 훔쳐보더라고요. 그 눈빛에는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잔뜩 담겨 있었지만 분위기가 이미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도 끝내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내셨어요. 이거는 가문의 수치다. 네가 변호사라서 우리 집에 들였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받아준 거지. 첫째만 해도 그렇잖니? 처음엔 마음에 안 차는 며느리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진심을 다해서 우리 아들이 사랑하니까 나도 받아준 거야. 근데 너는 뭐니? 법을 다루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할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깟 목걸이 하나 차고 뻔뻔하게 이 집에 발을 들여놓다니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니겠나? 어머님, 저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사정? 사정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 내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너도 변호사면서 무슨 사정? 너희가 빚이 있어 뭐가 있어? 아휴, 더는 못 참겠다. 둘째야, 네가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그렇지 버릇없는 거 인성 문제 다 참아 넘겨도 우리 집에 범죄자는 절대로 못 들여. 천륜을 끊고 나갈 게 아니면 너 이혼해라. 서방님 얼굴이 확 하얗게 질리더니 입술을 달달 떨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끝장으로 가는 걸 본 거죠. 그제야 동서가 와르르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어요. 이혼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거라고는 아마 상상조차 못했겠죠. 그렇게 도도하게만 굴던 동서가 이혼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애도 있는데 이혼은 절대 못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죄값 다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사과할게요. 그런데 이혼만은 죽어도 못합니다. 그럼 네 말은 범죄자를 우리 집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형님, 어머님이 형님 말이라면 잘 들어주시잖아요. 제발 제 편 한 번만 들어주세요. 글쎄, 동서가 나한테 수준 차이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비웃었지. 나도 범죄자랑은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은 밥상은커녕 같은 공간에서 숨도 못 쉬겠거든. 잘못했어요, 형님, 어머님. 제발 용서 좀 해주세요. 우리에겐 사죄할 일이 없어. 네가 정말 무릎 꿇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네 잘못 때문에 상처 입고 패소한 사람들 앞이야. 거기 가서 사죄해. 동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저 흐느끼기만 했어요. 그때 서방님이 고개를 떨군 채 낮은 목소리로 충얼거렸죠. 사실 동서의 씀씀이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요. 변호사 배지도 빼앗기고 협회에서 제명이 되었음에도 자존심에 씀씀이를 줄이지 못해서 아주 골치가 아팠대요.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 동서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마치 나라를 잃은 듯한 표정이었죠. 어깨가 덜덜 떨리고 손등을 꼭 쥐고 있는데 그 모습이 애처롭다 못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게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오면서 결국 스스로 판 무덤에 빠진 거니까요. 그날 제사상을 차리던 와중에 일어난 일이었으니 서둘러 준비를 마치긴 해야 했죠. 저랑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마저 일을 하려는데 동서가 쥐 혼자서 다 하겠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대요.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는 뜻에서 말을 한 거였겠죠.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간절하던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잠깐은 숙연해졌어요. 하지만 이미 서방님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까지 나온 마당이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 시어머니가 가만히 계셨을 리가 있겠어요? 너는 우리 집 식구도 아닌데 뭐하러 제사상에 손을 대? 둘째, 너 이혼 안 할 거면은 다시는 시댁에 발도 들이지 마라. 우리 집안 행사, 네 이름은 이제 명단에 없어.
저는 그 순간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냉정하고 칼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늘 열을 싣고 마음 약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선을 넘는 순간 단칼을 끊어내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동서는 그 말에 맥이 빠진 듯 바닥에 주저앉아서는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빌었어요. 뭐 손주를 생각해서 참아달라. 앞으로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했죠. 울면서 싹싹 비는 그 모습이 안쓰럽다 못해 참 처량해 보이더군요. 하지만 솔직히 동서 입장에선 선택지가 없었을 거예요. 아이도 있고 게다가 변호사 배지까지 빼앗긴 마당에 다시 사회에 나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결국 대기업 다니는 서방님 옆에 붙어 사는 거 말고는 달리 길이 없다는 걸 본인도 알았겠지요. 제사를 준비하는 중간에 결국 동서와 서방님은 쫓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렀죠. 서방님은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이혼은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것 같았는데요. 그래도 부부 사이란 게 조금은 무너진 건지 예전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후로 아주 확실하게 선을 그셨어요. 명절이든 집안 행사든 둘째 며느리는 출입 금지라며 단호하게 못을 박으셨거든요. 처음엔 동서가 발버둥 치듯 억울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한 듯 보였어요. 대신 가끔은 저를 통해 돈을 보내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명절날이 되면 문 앞까지 와서는 조용히 놓고 가는 게 있더라고요. 송편 한 접시, 과일 바구니 같은 거요.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고 동서는 그걸 확인하고 나면 다시 차에 올랐다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업자득이죠. 본인이 뿌린 씨앗을 거둔 것뿐이니까요. 변호사라는 이름에 도취해 눈이 멀고 잘못된 선택을 한 대가가 그렇게 돌아온 거죠. 그런데도 제가 괜히 시어머니 마음을 풀어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니니까요. 시어머니와 동서 사이의 문제를 제가 억지로 뭐 해결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전 그저 가만히 있는 중이에요. 팔짱 끼고 지켜보는 거죠. 동서가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지는 걸 보면서 결국 사람은 제자리에 맞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족이란 이름도 법주인의 명예도 잘못된 욕심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전 그날 아주 똑똑히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여전히 남편과 양가 부모님 잘 살피며 가정에 충실하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노력하는 한 제 행복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느끼면서 말입니다.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